그 운조커피에서 네. 명절이라고 콜드블루를 조금 선물했죠. 주셨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마시는데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드립으로 내려 먹는 것도 다른 운치가 있는데 콜드블루 딱 넣고서 차가운 물 넣어서 얼음 넣으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아 그쵸 워낙 진하니까. 진해요. 예, 근데 진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운조커피. 그거 한 병이면 한 달 먹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뉴스 잠 시작하겠습니다. 유종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유 기자는 명절에 어디 좀 갔다 왔어요? 네, 저는 고향 다녀온다고 운전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구죠? 네, 대구입니다. 네. 근데 대구인데 이렇게 사투리를 안 쓸까? 쓸 땐 씁니다. 그러게요. 오늘 준비한 뉴스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일단은 어제 뉴욕 증시 마감된 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 대비 0.33% 오른 38,797.38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0.3% 정도 올랐네요. 네, 어제 좀 혼조세를 오늘 많이 보였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0.3% 하락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전장 때 이제 5천 넘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상 최초 5천 넘었다고 막 좋아했었는데 어제는 0.09% 조금 보합이군요. 넘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하고는 상황이 반대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이 오르고 다우가 빠지고 그랬던 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CPI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 전체적으로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가장 핫한 주식이 뭡니까, 사실? 저퍼. 그렇죠. 저 PBR. 한국에서는. 네, 한국에서는 지금 저 아, PBR. 저 PBR 참. 네. 저 PBR 주들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올라타잖아요. 그쵸. 올라타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빌려. 그렇죠.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PBR 주에 대한 B2라고 하는 게 조금씩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료 준비한 거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코스닥 시장이랑 코스피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금투협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2월 29일 기준으로 이제 B2가 9조 165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 7일 마감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9조 6,804억 원으로 지금 한 7.36% 정도 늘었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코스닥은 반대로 8조 줄었네요. 5,419에서 줄었어요. 네. 코스닥이 사실은 원래 B2의 원조잖아요. B2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B2는 신용융자를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증권회사에서 빌려서 하는 거. 네, 여기 지금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인데요.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에 이제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잔고가 늘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레버리지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사실 레버리지 투자는 많이 오르는 종목에 좀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빌려서 빌린 것보다도 훨씬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사실 저 PBR 주들은 지금까지는 거의 잘 신용 안 하는 종목들이었죠. 그렇죠. 네. 올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 올랐거든요. 근데 PBR이 0.51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네. 아직까지도 지금 PBR 1이 안 되는 거기에 곳인데. 신용융자가 늘었군요. 네. 한번 아까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 얼만큼 늘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880억 원 정도 지금 B2라고 하는 신용잔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1,479억 원이 됐습니다. 600억 늘었군요. 한 68% 정도 늘었고요. 네.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490억에서 이제 1,055억 원으로 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103억 원에서 이제 245억 원으로 여기도 한 130% 정도 가량 늘었고요. 저건 신용융자도 풍부하게 주는 종목들이거든. 그렇죠. 그러게요. 원래 많이 코스닥 주죠. 급등 종목이나 이런 거 신용거래 제한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2,804억 원에서 4,004억 원으로 많이 늘었네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거의 1,000억 원 가량 늘었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제 저 PBR주라는 게 원래는 많이 투자를 안 했던 거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이런 걸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그냥 조금씩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나는 이제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건데 B2는 안정적일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차 같은 거는 이제 성격 테스트용, 자기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인내력이 있는지 네. 그거 테스트용으로 사는 거죠. 언제 20만 원 넘나 이랬는데 어느새 20만 원 훌쩍 넘었죠 지금. 저도 지난주에 저 취재하다가
어느 증권사 다니는 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분도 이제 그 저 PBR 주식 리스트를 뽑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뽑고 있냐 봤더니 거기에다가 좀 이제 한도 늘려주려고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여기 관심 많으니까 한도를 늘려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뽑고 있었는데 네.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음. 예전에 막 사람들 많이 살라 그러는 좀 리스크한 종목들 한도 늘려주면은 욕 먹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바이오라든지 뭐 많았죠. 우량주 많이 사세요 이거 하려 그러니까 작년에 실제로 또 뭐 키움증권이 이런데 또 신용 그 관리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회사 엄청 손해 봤잖아요. 예. 급등주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근데 아까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저 PBR주가 이렇게 지금 막 오르고 그리고 이제 대출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그런 이제 뭐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요. 예. 어제 조창미 유한타증권 연구원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저 PBR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종목도 사실 있다고 합니다.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높은 ROE라든지 이익 잉여금 비중, 낮은 순부채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결국 이제 저 PBR 중에서도 잘 따져보고 그냥 이제 현대차 올라간다, 삼성전자 올라간다라고 따라 탈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이제 최근에 보면 아까 뭐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도 혼조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에 좀 지표들이 발표되는 게 많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또 13일 이제 내일 이제 MSCI 한국 지수 정기 변경 발표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떤 변경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투자에는 약간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은 완전 다른 시장 성격이에요. 그렇죠. 저기는 고 PER 주가들이 날아가죠. 고퍼 예. 그렇습니다. 예. 고퍼주 날아가고 여긴 저 PBR 주가 날아가는데 어디가 더 유효한 투자인지 지켜보죠. 근데 저 PBR 투자하신 분들 요즘 좀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배당이 많이 늘었거든요. 배당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배당금 총액 상위 30대 기업 현황을 이제 리더스 인덱스라는 곳에서 이제 소팅을 한 게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쭉 조금 크게 나오는데 해줘보세요. 예. 윗부분만 좀 예.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이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가도 좋고요. 배당도 엄청 좋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이 전년 대비 현대차 같은 경우는 63.8%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배당을 이렇게 한번 결산을 해보니까 2조 9,986억 원을 총 배당을 해줬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조 2,188억 원을 예. 지금 배당을 해주면서 상승률 2위에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저 PBR이 예전에는 뭐 저평가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실적도 좋고 거기에 이제 따른 뭐 이런 배당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주가도 조금씩 좋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험주가 요즘 강한데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도 배당금이 늘군요. 15.9%. 네, 메리츠금융, 메리츠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다 지금 배당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네, 메르츠금융은 금융주는 저게 몇 퍼센트가 느는 거예요, 저게? 메리츠금융 같은 경우는 3천 4,536억 원 늘었습니다. 총액으로. 네, 메리츠증권도 지금 2,200억 원 가량 지금 늘었고요. 근데 저것도 좀 지표를 바꿔야 될 것 같은 게 배당뿐만 아니라 이제 자사주 소각도 되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주주 환원을 하는 네. 건데 그러면은 주주 환원율로 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배당 플러스 자사주 소각. 매입 소각. 매입 소각하는 예. 거예요. 예. 매입은 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입은 빼고. 소각으로만 예, 소각. 매입은 소각까지. 한 0.1 정도 잡아줄까? 아, 가중치를. 주주 환원율의 가중치를.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연휴라서 사실 다들 많이 못 보셨을 텐데 두바이에서는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뭐 권 선배도 이야기를 했지만 샘 올트만이 지금 9천조를 땡겨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지금 핫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지금 WGS 2024라고 네. 이제 세계 정부 정상회의라는 게 지금 두바이에서 열리고 예. 있거든요. 이게 2013년도부터 지금 열리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크게 관심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주로 다루는 이야기가 AI 그리고 모빌리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샘 올트먼이랑 젠슨 왕이 동시에 지금 출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들을 모으고 있고요. 또 샘 올트만이 지금 반도체 공장 짓겠다고 지금 7조 달러 유치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젠슨 왕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샘 올트만이 하는 얘기가 9천조 땡겨가지고 엔비디아 밟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AI 시장이 커지는 거는 엔비디아한테 좋은 뉴스인데 네.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심각한 얘기죠. 너 집 잘 못 만드는 것 같아. 이게 좀 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나한테 9천 좀 주면은 내가 그보다 훨씬 더 싸고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줄게. 네. 이런 얘기죠. 지금 예. 샘 올트먼이 사실 그렇게 나선 데는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특히나 LLM 같은 거 하려면은 많이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GPU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날 젠슨 왕이 어제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이야기를 한 게 컴퓨터를 AI를 위해서 컴퓨터를 더 사야 할 것이라고 짐작하지 않아도 된다.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거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비용이 그 지금 그다지 많이 시장에서 안 생각하는 든다. 것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각종 외신이라든지 국내 언론에서도 이제 젠슨 왕이랑 샘 올트먼이 예전에는 협력 관계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경쟁 관계로 이렇게 구도가 나눠지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일단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데는 뭐 꽃놀이패 아니에요? 그쵸. 완전 꽃놀이패지. 그렇죠. 어디든 HBM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샘, 젠, 네. 근데 지금 쌤이 과연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다들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예. 잘 생각해 보시면은 TSMC, 삼성전자, 인텔 요 정도가 지금 빅 파운드리라고 할 수 있는데 샘 올트만이 과연 이거를 7조 달러를 유치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설계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될 것인가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GPU만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잘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GPU만 잘 공급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샘 올트만이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갔었는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9천조 있으면 만들 할 수 것 있지 같은데? 않을까요? 9천조 있으면 건수로 팀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9천조 9천조 딱 들고서 기다리면은 그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할 수 아니,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수준 아니에요. 예. 어? 우리나라 15년치 예산을 들여서 비즈니스 하겠다는데 예, 예. 우리나라가 되게 10대 경제대국인데 근데 약간 중국 사례를 약간 들면서 중국이 돈을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잘 안 됐다 보니까 샘 올트먼도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그건 겪을 이제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의 비유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이 축구에다 쓴 돈을 생각하면 월드컵 우승 한 3번 했어야 돼. 네. 그리고 저는 그 젠슨왕 발언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독자적인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독자적인이라는 게 지금 샘 올트먼은 내가 만들면 이걸로 다 쓰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용이죠. 네, 근데 젠슨왕은 국가별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독자적인 LLM 관련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젠슨왕 같은 경우도 견제구를 던진 것 같아요. 네 혼자 다 아는 거 아니다. 근데 그게 AI가 표상하는 게 국가별이라는 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논쟁적인데 네. 거기에 젠슨 왕이 이쪽에다 손을 들어줬다라는 게 또 샘 알트만한테 견제구를 날린 거 아니냐.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샘 올트만이 갖고 있는 거는 진짜 범용이잖아요. 누구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젠슨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AI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모든 나라에 다 공급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견제를 던진 것 같고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소버린 AI라고 해서 독자적인 그런 AI라는 게 국가별로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유산이라든지 네. 역사라든지 또 진짜 그 문화라는 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나를 투영시킬 수 있는 각각의 AI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글은 제일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과연 이제는 한국적인 그런 감성까지 같이 곁들일 수 있는 AI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올해 그 11월인가 12월에 수능 보고 예, 네. 학생들 그 대입 지원이 참 흥미로워. 왜요? 지금처럼 예? 전국 석차 쭉 해가지고 네. 의대 쭉 간 다음에 예? 다음에 뭐 컴퓨터공학과나 컴공, 뭐 이런 AI 이런 전공을 갈 건지 네.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면서요. 아. 예? 근데 야 이렇게 9천조를 투자하는 산업이 있는데 네.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그렇죠. 세계적인 두뇌, 막 그쵸. 이런 쪽의 전공자들, 그죠? 네. 개발자들. 야,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거 전공시킬 것 같은데 만약에 제 아이가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 예. 그럼 이거 한번 해봐. 이럴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그래서 컴공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 아닐까요? 예. 의대 다음으로. 그러니까 의대보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자들이 의사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은 고위 흔히 말하는 그런 탑 티어에 있는 개발자들 같은 근데 경우에는 제가 연봉이 최근에 수천억 미국에서 들으니까 원이니까요. 미국 있는 분한테 들으니까 실리콘밸리의 CEO, CTO들이 다 인도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네, 맞아요. 거의 없대. 그래서 주도권 경쟁. 그래서 한국 거기 취직한 사람들도 두 개 중에 줄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계, 인도계. 네. 아. 내부 근데 차. 인도계가 거의 막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네. 내부에서 한국이나 미국 사람들도 야, 나 어디다 줄 서야 되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잘 생각해 보시면 MS CEO도 인도 사람, 그러니까요. 구글도 구글도 인도 사람. 네, 다 인도 사람이죠. 그러네요. 한국 사람도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수 좋은 사람들이 다 의대가 있으니. 전형적인 내수 산업인데 의대는. 예,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다음 뉴스는 최근에 부영그룹이 이제 사랑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영그룹이 사랑으로 1억씩 준다며요. 네 지금 출산 장려금 1억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월급이 아니고 뭐 증여로 준다면서요? 네 지금 정부가 뒤집혀졌습니다. 지금 세금을 어떻게 떼야 될지. 아,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까지 출산 장려금은 보통 뭐 500만 원 이렇게 많이 줬거든요. 네. 100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이번에 부영이 아주 파격적으로 1억을 내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떼야 될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영에서는 일단 증여로 주겠다. 증여는 10%만 내면 되니까 그걸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기업들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대되면은 이걸 전부 다 증여로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여기 증여 말고는 네. 어떤 방식으로 줄 수 있어요? 어쨌든 급여로 소득세로 잡힐 수밖에 없는 아, 네.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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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급여는 세율이 1억 원을 그냥 주면은 1억 원을 그냥 주면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떼야 됩니다. 그렇죠. 기존 연봉이 있을 거 아니야. 기존 연봉 뭐 1억짜리 1억짜리 부영에서 1억짜리. 그러니까 한 7천만 원 받는데 네. 1억을 받으면 1억 7천 급여가 되는 거지. 그러면 되게 높잖아요. 소득 물론 세율이. 높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잘못 아는 게 뭐 1억 7천에 대해서 만약에 1억 7천 받으면 40% 떼는 건 아니고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40% 35% 떼는데 근로소득별로 과세표준 구간이 있거든요. 이제 예. 연봉이 4,600 이하다 그러면은 15%, 예. 8,800 이하다 그러면 24%, 예. 또 1억 5천 이하면은 35%, 1억 5천을 초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38%로 이제 각각 세율이 적용이 1억 5천 초과분에 되는데, 대해서만. 그렇죠. 예.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원이 이번에 아기를 낳아서 1억 원을 받게 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는 세금을 따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애 낳았고 1억 줬더니 나라에서 나라에서 3천만 원 떼가는 거죠. 네. 야, 그것도 좀 그렇다. 네, 그러다 나라에서 보니까 딴 데서는 뭐 나라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네네. 기업에서 준 것을 나라에서 30%를 떼가?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네. 최근에 여기에 대한 과세 이제 비과세 구간을 넓혀줬거든요. 네. 원래 기존에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 작년에 이걸 20만 원으로 높여줬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20만 원까지만 주는 걸로 했다가 이게 연으로 치면 240만 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240만 월 20? 원까지는 예. 네, 월 20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세금을 떼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1억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잖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도 지금 그래서 많이 못 주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를 과연 늘리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세금을 뗄 것인가 지금 뭐 기재부라든지 관계부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부영이 이제 새로운 케이스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증여 방식을 인정을 해줄 것이냐 또 하나는 법인세를 그러면은 또 따로 이거를 삭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세율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을까 이것도 지금 많이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소득세 그러니까 임금으로 주게 되면 비용 처리가 되는데 그렇죠. 증여로 하면 또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급여를 내는 거랑 그게 급여는 비용 처리랑 또 다른 아니, 급여는 당연히 비용이죠. 예, 예. 당연히 근데 비용인데. 증여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증여는 좀 봐야 되겠네요. 아마 경비 처리를 따로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기재부 쪽에서는 찾아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도 조금 많이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제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뭐 과연 기업들이 얼만큼 주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산 장려금을 둘째 이상을 낳게 되면 2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200, 둘째 이상은 500만 원. 또 이제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이삭 토스트 아시죠? 네. 이삭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이 아닌데도 지금 한 명당 50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주 지금 좋은 기업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항상 이게 좋은 일 뒤에는 세금 문제가 조금 많이 복잡하게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이걸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사실은. 지금 2012년도 때 이제 1.3명이었던 게 작년에 이제 기준으로 0.78명까지 줄었습니다. 올해는 이게 0.6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인구 감소 이제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결국에는 좀 출산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세금을 빼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이거 감세한다고 여론이 안 좋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세금 뗀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네. 그 국민 정서적으로 근데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저것도 것 이제 같은데.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그 조치가 나온 거죠. 1억이라는 그죠? 네. 예, 기존에 500만 원 주고 뭐 셋째 나면 1,000만 원 주고 이런 거하고는 괴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셋째 나면 집도 준대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집도 저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 증여로 하면 저게 1억보다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건 몇 억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국가가 해야 될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 나라가 해야 어렸을 되죠. 때도 방위성군 걷고 뭐 불우이 어떻게 다 우리 국민들의 국가 재정으로 해야 될 거를 우리 가게가 그냥 나눠서 분담하는 건데 이제 기업이 저걸 부담하기 시작한 거거든. 네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세금을 정부가 뗀다? 모양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부영이 또 뭐 계속 할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뭐 장사 잘 돼야지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는 더 저게 뜨거운 민감할 수 감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저렇게 많이 주게 되면 주주에 대한 몫이 좀 줄어들 거고. 그렇죠. 배당 재원이 줄어들게 뭐 되죠. 직원들한테 뭐 1억씩 주고 뭐 집을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저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부영의 이중근 회장이 독특한 예? 초등학교 동창생들한테 1억씩 그건 개인 돈으로 증여한 거니까. 그것도 지금 증여로 했다 보니까 그 방식을 이번에 좀 아니 채용을 그건 한 뭐 거라고 증여 하더라고요.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임직원도 아니니까 개인 돈 증여니까 그 부영 걸로 좀 큰일 나죠. 그럼 큰일 나죠. 네. 네, 근데 이제 저게 과연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국가 재정으로 한 것들이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지금 기업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총체적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저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애 낳고 막 셋 낳고 그러면은 뭐 근무 빠진다, 뭐 애 본다고 뭐 한다 그랬고 눈치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막 애 낳는데 막 1억씩 막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부장님이 그 밑에 애 낳아가지고 뭐 어린이집 보내야 된다고 이걸 막 갈구고 막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 전환 측면에서도 문화도 많이 바뀌겠네요, 진짜. 저런 회사의 일회성으로 1억 주는 것도 다 줄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거보다는 네. 공공이 그 보육에 대한 거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거 그런데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차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3은 여기까지죠? 저 그렇습니다. 유정훈 기자 몇 명이죠? 2명이죠? 네, 저 애기 2명 있습니다. 어떻게 집 하나 주면은 하나 더 낫습니까? 와, 그거 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돈으로 형용할 수 없는 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